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6번입니다. 다음은 김교사가 작성한 서양조리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서양 음식 5코스 메뉴별 특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역시 5번처럼 조리 문제라기보다는 교육학 문제였습니다. 직소 모형이에요. 그게 뭐 5번이나 6번이나 되게 쉬운 수준의 그런 교수학습 모형이 나왔거든요. 직소 모형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모든 학습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보면요. 전개 단계에서 1차 모집단 활동을 하고요. 모든 구성원 간 서양 음식 5코스 메뉴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두 번째는 같은 메뉴를 담당한 학생들끼리 모여서 자료 수집하고 토의한다. 전문가 집단이죠. 정답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집단 2차 활동. 메뉴별 담당자가 학습 내용을 모집단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작성 방법은요. 타일러가 제안한 학습 목표 진술에 2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서 괄호원의 기억에 해당하는 학습 목표를 1가지 제시할 것이다. 타일러가 제안한 그 학습 목표 유형 되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학습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학습 목표는 항상 동사로 작성을 해야 되고 1가지 동사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완료한 이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목표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학습 과제명. 설마 이게 뭐지? 설마 디저트인가 했는데 디저트 맞는 것 같아요. 뭐 겨우 이런 수준의 문제를 내다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직소 모형의 단계는 전문가 집단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서양조리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본다면 사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5코스에 대한 순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풀 수 있는 수준의 5코스잖아요. 이런 거보다도 제가 아까 얘기한 중식에서 코스 순서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직소 모형이나 타일러 학습 목표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은 두류 조리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콩이나 파테는 이것이 0.3에서 0.5% 함유되어 있는데 기포성이 있어서 삶을 때 거품이 일어나고 다량으로 섭취하면 장을 자극하여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유 제조 시에는 불린 콩에 물을 가해서 콩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이것을 불황성화시키는 가열 과정이 두유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재료 공정이다. 두부는 비지를 걸러낸 뜨거운 콩물에 응고제를 넣어 콩의 글리시닌과 레규멜린 단백질을 응고시켜 압착한 것이다. 두부의 응고재료는 염화 마그네슘, 황산칼슘, 그리고 산응고제인 글루코노 델타락톤 등이 있다.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1가지 제시할 것.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1가지 제시할 것. 밑줄 친 디귿을 넣어 제조한 두부의 품질 특성 2가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고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왜 좋은 문제이냐면 이 문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유추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사포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역으로 사포닌을 섭취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팥에는 사포닌이 0.3에서 0.5% 함유되어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네요. 지금 콩이 나왔잖아요. 이 문제는 두류의 조리 특성, 조리과학에서 두류가 나왔거든요. 두류가 나오면 먼저 두류의 성분, 제가 판서를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글씨를 막 흘렸었지만 제가 보면서 하려고. 보이세요? 이렇게 구성이 있잖아요. 두류의 구성. 보시면 우리 공유에도 배아가 있고 배유가 있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콩에는 배아가 있고 배좌가 있고요. 자엽이 있고 껍질을 종피라고 해요. 먹는 부분을 자엽이라 하고요. 이 네 가지의 구성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콩의 분류. 콩은 그 먹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콩은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거는 대두나 땅콩이 있고요. 단백질과 전분이 많은 거는 팥, 녹두, 강낭콩, 동부, 밤콩 이런 게 있고요. 반면에 채소로 분류되는 콩도 있죠. 우리 그 그린빈 같은 껍질콩이나 풋콩, 풋완두 이런 것들이 채소로 분류되는 주인데 이렇게 콩은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 분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유, 두부, 그다음에 된장, 간장, 청국장, 그다음에 콩나물, 콩조림 이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이제 조리과학에서 흔히 나오는 거 콩나물의 비린내 성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콩나물의 비린내 성분이 안 나왔구나. 나왔네요. 두유 제조시 그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콩조림을 할 때 특징이 이제 콩조림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콩조림을 할 때 보통 콩을 삶고 그 다음에 간장을 넣죠. 간장이나 설탕을. 그리고 콩을 처음 삶을 때 설탕을 먼저 삶아요. 뭐 과정이 거의 장조림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콩조림을 할 때 간장을 마지막에 넣는 이유, 콩을 먼저 삶는 이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유가 나왔는데요. 두유를 만들 때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리폭시지나레가 그 불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는 콩나물이랑 비슷합니다. 콩나물을 삶을 때 콩나물에 콩의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뚜껑을 처음부터 열어 삶든지 아니면은 뚜껑을 닫아가지고 삶잖아요. 자, 그런데 이 리폭시지나제는 85도씨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뚜껑을 그 85도씨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뚜껑을 닫든지 처음부터 열든지 하는 거죠. 이런 거 리폭시지나제가 나왔으면 얘가 활성화되는 온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콩을 삶는 방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부가 나왔는데요. 지금 문제가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과 레규멜린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친절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역으로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두부를 만들 때 콩 단백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응고재료는 뭐가 쓰이는가? 이거 나올 수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문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걸 깊게 들어간다면 응고제를 넣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응고제는요 80에서 90도씨 두유의 온도가 80에서 90도씨일 때 한 방울씩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리는데 대두에 1에서 3%를 넣거든요. 1에서 2%를 넣거든요. 그리고 이 응고제를 넣을 때 응고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당연히 단단해지고요. 이 두유의 가열 온도가 응고제를 넣을 당시에 두유의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또 단단해지고요. 또 두부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두부를 만든 다음에 찬물에 담그죠.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불필요한 이 응고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두부, 유부, 순두부 이렇게 있는데 순두부와 일반 두부의 차이점, 만드는 방법의 차이점, 유부의 차이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글루코노데카락톤의 품질 특성이에요. 이 글루코노데카락톤이 바로 순두부를 만들 때 쓰는 그 응고제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으면은 두부가 조금 조직이 치밀한 부드러운 두부가 만들어지고 보수력이 풍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응고제잖아요. 산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산미가 있다는 특징,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인드맵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아시겠죠? 그다음에 비타민이 나왔습니다. 비타민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수용성 비타민 중 이것이 결핍되면 건성 또는 습성 각기증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의 섭취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구내염, 구각염, 설염 등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역과 니은은 공통적으로 디귿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의 구성 물질로서 작용한다. 니은이 풍부한 식품인 우유와 유제품, 영양과가 시리얼 등은 종이나 불투명 재질로 포장해야 한다.
다음 작성 방법.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가지씩 쓰시오.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 과정을 한 가지 제시할 것. 그 다음에 리을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되게 약간의 난이도 있고 좋은 문제입니다. 비타민이 나오면요. 비타민은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죠. 지용성의 종류, 수용성의 종류. 지용성은 ADEK가 있고요. 수용성은 BC가 있거든요. B 안에서도 B1, B2 쭉 있잖아요. 각각의 특징, 각각의 뭐 그런 내용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용성이 나왔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BC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비타민 B1과 B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결핍증과 결핍의 과잉증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다 당질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조유소의 구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비타민 B의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2가 풍부한 식품은 우유, 유제품, 영양과가, 시리얼 등인데 얘네들을 왜 종이나 불투명 재질로 포장하냐? 일단은 비타민 B2는 산, 열, 공기, 산화제에는 안정하지만 광선에는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기에다가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타민 B1과 B2가 나왔는데요. 비타민 B1은 원래 당질 대사를 촉진시키고 비타민 B2는 탄단지의 산화 과정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당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타민 지금 수용성 비타민이 나왔는데 역으로 지용성 비타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내기 쉬운 거 비타민 A 같은 거 특징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네,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에 관련된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조리과학적으로 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그 엽록체에 많은데 엽록소가 있는 그 채소에 많이 있는데 이 채소들을 비타민 C를 파괴하지 않도록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 다음은 학생들이 단체 급식소로 현장 실습을 다녀온 후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목이 너무 아파요. 갑자기. 자, 10번, 9번, 10번은 급식관리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 분석하고 2019년을 하다가 넘어왔던가요? 2020년, 2019년, 2021년 모두 급식관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은 이렇게 깊게 나오지 않았는데 다행히 문제가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너무너무 좋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관리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책 있죠? 이거 만나면 주려고 했는데 결국에 못 주네요. 이 책을 참고로 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학생이 나오는 대화를 읽어볼게요. 여학생이 나는 땡땡 병원으로 실습을 다녀왔는데 10일 주기로 식단이 바뀌는 이것을 실시하고 있었어. 그래, 이것은 병원이나 연수원처럼 급식 대상자가 자주 바뀌는 곳에서 시행하기 좋다고 들었어. 나는 땡땡 초등학교를 실습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매일 식단이 바뀌는 이것을 제공하고 있더라. 맞아, 이것은 학교나 유치원처럼 급식 대상자의 변동이 작품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다고 들었어.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메뉴 유형을 제시하고 그 장점을 서술할 것. 니은도 이렇게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쉽고 기본적인 문제인데 얘를 이제 지금 이게 뭐냐면 식단이죠. 식단에서도 식단의 종류가 나왔어요. 식단은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선택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식단 변화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식단 변화에 따른 그 분류거든요. 식단 변화에 따라서는 고정 식단, 주기 식단, 변동 식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학생이 아니라 급식 대상자가 선택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일 식단, 선택 식단, 제한된 선택 식단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식단이 나오면요. 또 식단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본다면 첫 번째 식단의 기능.
식단이 급식 대상자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식단 작성할 때 주의사항, 유의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단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학교 급식, 병원 급식, 산업체 급식의 차이점. 그 다음에 표준 레시피. 우리가 그 식단을 작성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표준 레시피를 작성하는 게 나오거든요. 표준 레시피는 대량 조리여서 그 배합이란다. 배합이 되게 크잖아요. 아, 목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네, 그래서 표준 레시피를 작성하는 방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이에요. 다음은 땡땡급식소에서 구매 담당 팀장과 사원이 나오는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팀장이 우리 업장에서 다음 달에 사용할 쌀은 발주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정기 발주 방식과 정량 발주 방식 중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쌀은 매일 사용하는 것이니까 정량 발주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네, 팀장님. 정량 발주 방식은 재고량이 정해놓은 수준에 이를 때 발주하는 방식이니까 이거라고 해야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지난달에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재고조사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조만간 실사 재고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하고 있네요. 쌀은 정량 발주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으니 최소 최대 관리 기법으로 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한 가지 제시할 것. 밑줄 친 니은에서 연구 재고조사와 실사 재고조사를 병행했을 때 장점. 밑줄 친 디귿에 대하여 재고량 관리 기준과 발주량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자,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급식관리를 아직 안 배웠다고 하니 그 설명하기 위해서 꼭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네요. 발주가 나왔어요. 발주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발주가 나와가지고 발주가 결국에는 재고까지 가잖아요. 재고 얘기하면서 발주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발주가 나오면요, 일단 지금 이 문제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니까 먼저 재고조사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재고조사는 연구재고조사와 실사재고조사가 있어요. 연구재고조사는 뭐냐면요, 구매에서 입고되는 물품의 출고나 입고 시에 그 물품의 수량을 계속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다음에 실사재고조사는요, 주기적으로 날 잡아서 확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창고에 보유한 물품을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연구재고조사는 계속해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마다 재고조사를 하지만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료를 써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그때 하는 거지만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재고조사를 하면서 중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사재고조사를 해야만이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재고관리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재고관리기법은 크게 ABC 관리 기법과 최소 최대 관리 기법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지금 최소 최대 관리 기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먼저 최소 최대 관리 기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100명이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는 거죠.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는데 재고가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 재고 수준의 재고량을 유지하면서 최소 재고량이 이르면 주문한 이후에 물품이 조달되까지의 사용하는 양을 고려한 건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간단히 그림을 보여드리고, 목이 아파라.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만나게 될 때 제가 이 책을 드릴 테니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에 있겠죠? 어딨지?
찾으려니까 없네요. 잠시만요. 169쪽. 자,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ABC 관리기법이고요. 이게 최소체계 관리기법이에요. 봐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구매 절차에 대해서 나온 건데, 구매가 나오면 사실 입찰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입찰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은 지명 경쟁 입찰과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 있어요. 이 각각의 특징, 각각의 장단점, 그다음에 발주가 나왔으니까 발주서를 작성하는 방법, 발주량을 계산하는 방법. 그런데 발주량은 작년에 나왔죠. 이렇게 문제가 계속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분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 11번. 다음은 미래 재분 공정에 관한 설명이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재분 공정, 제가 너무 목이 아파서 읽는 거 좀 생략할게요. 재분 공정의 순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색소의 명칭을 제시하고 밀을 왜 가공을 하는지, 이렇게 가루로 가공하는지 나왔어요. 자, 일단은 저는 이 문제가 일단은 재분 공정의 순서가 나왔다는 것에 좀 놀랐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색소가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나오는 건 조금 수준이 낮고 밀가루 표백제가 나오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표백제 보통 과산화 맨조율을 쓰는데 얘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밀가루 표백제를 써야만이 밀기율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밀은 원래 외피가 딱딱하고 내부는 부드러워가지고 보통의 공유는 도정을 해서 알 상태로 먹지만 밀은 도정을 하다가 으스러지는 경우가 많고 도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가루를 내서 먹죠. 그리고 밀가루를 재분할 때 또 알파 아밀라제를 첨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부피감을 좋게 하고 거친 질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지금 밀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공유의 재분 공정, 공유를 가공하는 방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마케팅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스왓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꽤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NCS를 찾아봤어요. 또 없어요. 이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 조금 너무 어렵게 수험생들한테 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리과 대학교에 다 물어보니,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물어보니 대부분 마케팅을 배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외식 산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리과에서 이 마케팅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구나. 앞으로 더 깊게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아니 12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더 깊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제가 마케팅 믹스가 안 나왔거든요. 다음에 마케팅 믹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SPT에 대한 설명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서 다음 시간에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 조립 B를 해설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셔서 우리가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핸드폰 여기 있지. 핸드폰을 잡고 있었어. 12월 5일일 거예요. 12월 오늘이 12월 2일이죠. 그 다음 주 12월 9일인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때 과제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